다음 순서는요,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하에서 보험회사의 자산 배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임준환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임위원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그리고 서강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플러스 자산운용사 금융공학팀장을 거쳐서 현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십니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연구원의 임준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최근 3월에 코로나 코비드-19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위기라고 표현한 건 금융시장의 관점인 것 동시에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위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위기가 금융 환경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불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금융권 중에서도 보험회사, 장기 투자를 하는 보험회사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자산운용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최선인지를 저 나름대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위기라는 것은 전대미문의 위기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불확실하고, 그 불확실함에 따라서 정책 대응도 불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변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위험 관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금융 환경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먼저 간략히 설명을 하고, 이러한 특징이 그동안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해 왔는데 과연 이 방향이 과연 이걸 감안해서 바꿔야 될지, 아니면 더 가속화시켜야 될지, 아니면 위험 관리를 더 강화시켜야 될지, 아니면 서로 그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불확실한 환경에 대비해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험회사가 이런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 전략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환경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징을 얘기하면 이 충격이라는 건 전례 없는 복합, 전례 없다는 것은 사실 스페인 독감도 이런 현상을 보여줬는데, 그때와의 차이는 뭐냐면은 스페인 독감은 정책적 대응에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냥 독감이 발생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났고 대량의 인명이 희생되는 그런 사고로 귀착이 됐는데, 최근 코로나 위기는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 정책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 위기하고 경제 위기가 복합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최초의 위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전례 없이 정책 대응을 하는데, 여기서 정책 대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돈을 풀어 제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금 인하를 통해서, 그다음에 정부 지출을 확대를 통해서 이런 그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이제 정부가 국가 채무를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지금 세금에 걷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 대신 국가 재정
국채를 발행해서 소화하는데, 근데 이 국채의 발행은 금융시장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 국채를 인수하는 과정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한다는 건 통화를 푸는 과정인데, 이 통화를 푸는 과정은 제가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세계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커다란 저수지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전 세계 신흥시장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확대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유동성이라는 그 공급을 저수지에서 공급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리 동시에 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철철 넘쳐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식시장의 호황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이 금융시장의 상황은 펀더멘탈에 비해서, 실물 경제에 비해서, 회복되는 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걸 뭐 이제 용어로 얘기한다면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물 시장과 금융시장의 갭이 상당한 크기 있기 때문에 이 버블의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버블이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커질 수가 없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푹 꺼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IT라든지 금융환경 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불안하고 어렵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수요가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시장이 주는 충격은 큰 추세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지금 흘러가는 방향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물론 중간 과정에서는 상당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꾸 불확실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불확실한 것이라도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지금 코로나 위기가 실물 시장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전통 이론을 거의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먼저 그 투자 여건이 계속되는 악화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에 주는 영향이라는 거는 운용자산 이익률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2차 역마진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위기에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인데, 다만 차이점이 이 투자 여건 악화를 코로나 금융 위기로 인해서 악화되는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려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전통적인 어떤 금융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전통적인 거시경제이라면은 통화가 공급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즉각 발생해야 되는데, 오히려 글로벌 금융 때도 보면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는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제로금리,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오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국채를 많이 찍어내는데도 이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로금리 마이너스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10년짜리 국채 목표 수익률 0%로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국가 채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 전통적인 금융이론은 거시금융이론은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이론의 관점에서도 볼 때 예전에는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아비투라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규제,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규제가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아비투라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찾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준수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금융시장이 예전보다는 더 이네피시언트하게 비효율적으로 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적인 예인데, 운용 자산 수익 이익률이 사실은 보험회사가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 우리나라
투자에서는 이게 실제 자본이득이 포함이 됩니다. 운용자산이. 근데 이게 보험회사는 사실 채권 위주의 투자해야 되고 주로 배당 및 이자 소득에 의해서만 평가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실제 자본이득이 평가돼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히 운용자산이율을 평가를 하면은 실제 자본이득을 제거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실제 곧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코로나 위기 이전의 상황이 사실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코로나 이전에는 낮은 인플레 기대 심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엄청난 국가 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중앙은행에 자본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자본 손실이라는 거는 자본이 필요 없기는 하지만 상징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국가가 자본을 투입할 때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낮은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국채라는 거는 단기 금리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주로 기간 프리미엄에 존재하는데 중앙은행이 계속 국채를 사들이다 보니까 또는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수요가 커지다 보면서 이 기간 프리미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은행이라든지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커져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투자의 기본 원칙이 부채를 의식하면서 투자를 매칭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하고 증권은 특히 은행인 경우에는 기간 불일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지만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보험 부채의 듀레이션을 준 하에서 투자를 해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솔벤시가 유지되는데 최근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듀레이션 매칭 조건이 예전보다 훨씬 강화되면서 자산 쪽에서 수익에 관계없이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기 위해서 국채를 증가시키는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 근데 국내 국채 듀레이션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듀레이션이 긴 장기 우량채, 회사채를 포함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2차 역마진 문제인데 내가 장기 채권을 발행하고 그 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게 장기 부채의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크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 경우에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 금리가 떨어지면 컨벡시티가 커지고 해서 훨씬 부채의 증가액이 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의 증가액보다 커지기 때문에 역마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마진 현상이 계속 이게 발생을 하고 보험 부채의 상품을 주로 금리에 민감한 상품을 팔다 보니까 이런 역마진 현상은 앞으로도 큰 네거티브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의 종류를 금리에 덜 민감한 보장성 상품으로 많이 바꾸고 있지만은 그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험 부채 포트폴리오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한 2차 역마진 문제는 갈수록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복합 위기의 특징을 지금까지 쫙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건 위기하고 경제 위기간의 상충 관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인명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봉쇄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봉쇄조치를 취하면은 곧 경제 활동이 둔화 내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소비, 투자, 그다음에 공급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한 경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든지 국가 채무를 지면서 근데 그 국가 채무가 막대하게 순식간에 발생하니까 이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걸 중앙은행에서 흡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확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위기가 터져서 자발적으로 중앙은행이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국가 채무에 대한 증발에 대한 시장의 역할을 그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이걸 그림으로 표시해 본다면은 사실 그 코로나 위기가 확진자의 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기 기간과 그다음에 경제 침체 기간 간의 이 삼각관계를 그릴 수가 있는데,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염이 금방 돼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느는 반면에 위기 기간은 짧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염시킬 주체자가 빨리 죽기 때문에 그만큼 전염 효과는 줄어들 수 있는 반면에, 봉쇄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만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염률이 클 수밖에 없어서 위기 진행 속도는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건의료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과연 의사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 사람들 다 수용하게 되면은 다른 환자를 볼 여력이 적기 때문에 보건의료 능력 하에서 이걸 취할 수밖에, 봉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봉쇄 조치는 경제 활동의 둔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 침체 강도가 극도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스탑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그 체인 이펙트에 의해서 수요도 감소하게 되고 공장이 폐쇄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공장에 짓고 그 물건을 프로세싱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각국의 그 검열 방역 당국이 강화되면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 순식간에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자가 이제 그 소득 창출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거시 안정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빨리 쓰면은 그 코로나 위기 기간이 그 좀 수습이 빨리 될 텐데, 문제는 제가 이게 정태적으로 그렇지 그 코로나 전염이라는 거는, 재확산이라는 건 동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하도 재확산이 되면 이런 패턴이 계속된다는 거죠. 질문은 과연 이게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 물론 백신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은 상당히 비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 말까지 계속 이런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의 위축이라는 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부 거시 안정화 정책은 장기간 가면 갈수록 실탄이 이제 고갈이 되고, 그 다음에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나와서 경제 안정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안 좋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정책의 상황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2020년도에 이게 IMF 3월, 4월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그 Y축은 GDP 대비 국가 재정 투입입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3년 동안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첫 해에는 0.5%가 했는데 GDP에 G20의 GDP입니다. 3.5%가 사실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코로나 위기가 3년이 지속이 된다면은 초창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요 정도였지만 갈수록 더 확대되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위해서 국가 재정 투입 현황이. 그래서 이게 3년 정도 되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가 지속이 되면 저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여러 나라가 재정 투입 현황을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규모는 적지만은 뭐 1인당 그러니까 국가 GDP에 비해서는 적당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2020년 4월 말 기준입니다. 그 위에 이걸 감안하면 훨씬 2010년대까지 투입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재정 투입 현황이 훨씬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재정 정책 대응 과정에서 특별한 현상은, 미국이 물가 목표제 도입에서 평균 개념으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금리가 거버먼트 빌드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그래서 아마 이게 계속 나오지 않을까. 평균 물가 목표제도 지금은 회의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를 들자면 페드에서 통화 정책을 할 때 저 목표를 위해서 과연 그 인플레이션 위험을 허용할 수 있을 여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과 물가의 관계가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저것을 실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미국의, 그러니까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도 일부는 있고요. 그래서 수익률 제어,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하는 거는 장기 국채를 제로 금리, 통화 정책 금리처럼 기준금리처럼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기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반응을 이렇게 보면은 과거 100년 동안을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주요 선진국인데 요게 25%가 현재 선진국 중에서 20%가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게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지 방법은 있지만은 지금과 같은 방식하고는 좀 틀릴 거라고 봅니다. 요건 우리나라 장기채 국채금리인데 가장 2019년도 7월에 1.25로 가장 낮게 했다가 제가 이걸 8월 말 정도 했는데 2.37인데 지금 1.5까지는 올라왔는데 그거는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채금리 이제 기간 구조인데요. 2008년인 경우에는 그 단기, 그러니까 1년짜리에서 30년짜리면, 그러니까 10년짜리 기준으로만 설명을 하면은 4.2였는데 지금 코로나 글로벌, 요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때 일어난 거고 최근에는 이게 거의 한 2, 3%씩 감소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눌러 앉았는데 최근의 현상은 약간 금리 기간 구조가 코로나 그 이후에 약간 장기일수록 가파른 상승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 의미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작동이 될 수 있고 국채를 내던지는 일부 투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 약간 올라갔다 해서 큰 하향 안정화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던진다면은 2025년 되면은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은 저 수준에서 밑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올라가는 것보다. 그거는 거의 이제 평탄화되면서 제로 금리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요약하면은 평가 전망을 해볼 때면은 낙관적인 시오라는 건 이제 빠른 회복세를 의미하는 건데 올 하반기 회복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좀 우리가 기대하기가 힘들고 W자 또는 L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비관적인 시나리오지만 상당한 이유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일본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화라는 건 뭐냐면은 전 세계 선진국 경제가 앞으로는 일본화가 되지 않겠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일본화라는 거는 국채 금리가 제로고 경제 성장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하지만 경제는 가동이 되는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환경에 대한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그동안 보험회사 자산운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보사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손보사인 경우도 장기 비중이 한 70%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 우량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갖고 있지는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일부 삼성생명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배구조 관점에서 비교적 많이 갖고 있는 거지 보험 부채의 그 특성에 맞게끔 채권을 그다음에 만기가 크고 만기가 길고 신용위험이 적은 채권을 주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과거 최근 4, 5년으로부터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 투자를 할 경우 대부분 환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해지기법으로 단기 포워드보다는 장기, 그러니까 1년 이상 어떤 크로스 커런시 스왑을 쓰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추세, 그래서 코로나 위기는 이런 추세를 더 가속화시킬 뿐이지 이거 방향 전환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회사별로 가용 자본이 요구 자본에 비해서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런 특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회사별 특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전체 보험회사의 특징을 위주로 특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사별 특징을 이전하고 비교해서 더 이제 심층 분석을 한 건데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특징을 제가 얘기했는데 마지막 이제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특징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은행 증권과는 달리 LDI 투자가 기본 원칙이 돼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까지 LDI 투자를, 그러니까 Liability Driven Investment를 해왔는데 문제는 앞으로 킥스라든지 또는 보험 부채에 대한 시가 기준 평가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부채를 시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원가 방식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만기를 맞춘다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는 부채는 원가를 평가하고 자산은 시가를 평가해서 이거를 둘이 서로 현재 가치를 가지고 금리가 움직였을 때 얼마큼 평가하는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부채도 시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듀레이션이라는 관리, 특히 금리 위험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감독 체계도 이런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보험회사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부채의 듀레이션을 매칭시키는 상황에서 자산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건 채권밖에 없어요. 우량 채권밖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얼마큼 더 심을지, 신용위험을 얼마큼 더 집어넣을지는 금융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하면 되겠지만 기본 원칙은 이걸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특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먼저 말씀드리냐면은 첫째, 포스트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위기는 일종의 포화성 분포라는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 물론 백신 개발이라든지 또는 통화 정책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코로나 감염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그다음에 백신 개발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게 실효성을 갖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가 강도 내지 이게 회복기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포화성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갖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라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는 회사마다 판단은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전제일주의 위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FRB 통화 정책의 방향성도 더 중요하지만은 이게 이제 코로나 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통화를 얼마큼 더 찍어내고 국가 채무를 지금 국가 채무가 내년 되면 GDP의 100%가 되고 일본의 경우에는 274%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자파나이제이션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는 일본과 같은 정책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본화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화에 대비해서 이 하나의 비관적 시나리오로 위험관리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0% 10년짜리가 0% 됐을 때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는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산운용 전략이 아까 LDA라고 그랬는데 부채가 지금 저금리가 보험 부채의 듀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금리가 되면 될수록 보험 부채를 평가하는데 보험 계약자의 해지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험 계약자의 행동이라 한다면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평균 해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고금리로 팔았던 것을 계약자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해약을 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험부채 듀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운용에서도 듀레이션을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금리인 경우에는 자산 듀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걸 감안해서 자산 듀레이션 전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번 맞춰놓고 만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예상된 보험부채 듀레이션에 매칭해서 동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산 듀레이션이 평균 자산 8년인데 평균이 8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금 1, 2년 남은 것도 있거든요. 이건 미리 팔아가지고 10년짜리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듀레이션 조정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금감원에서 볼 때 이거는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유 채권을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적으로 좀 상당히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는 동태적으로 부채 자산 듀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 듀레이션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금리 파생강 상품을 또 ILS라든지 또는 뭐 장기 포워드 이런 걸 쓰는데 미국의 듀레이션 보험회사 관리를 해보니까 주로 현물 국채로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부채의 현금 흐름과 ILS 현금 흐름을 정확히 매칭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현물 국채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파생 상품보다는 이 현물 국채를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요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문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방법은 굉장히 쉽죠. 위험을 높은 걸 자꾸 편입 비중을 높이면 되는데 문제는 그 자본 규제에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 고민거리인데 첫째 국내에서 하려면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우량 장기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자면 담보로 재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담보를 통해서 보다 수익이 높은 회사채를 사서 하는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보험사는 여기 소국 쪽이고 수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보유국채를 RP 매도를 하거나 또는 시큐리티 랜딩을 통해서 조달한 현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높이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냐면 최적 담보 관리가 유가증권 담보 관리가 내부적으로 확충이 돼야지 유동성 위험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담보관리제도가 유가증권 담보관리제도가 시스템화하게 내부적으로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로 나가는 건 대부분 해외 투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환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환해지 수단이 주로 크로스 커런트 스왑인데 이 우리나라 환율의 특징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게 환해지 비용을 증가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왜냐면은 평상시에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원화가 평가 절상되는 경향이 있고 위기가 발생하면은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서 달러로 환해지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위기 시에는 환해지 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환율의 특징을 감안한다면은 평상시에는 환해지를 하고, 그러니까 원달러 환해지를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평상시라는 거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 경우는 환해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오픈시켜 놓는 것이 환해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달러를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원화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히 높이 평가돼서 거기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원화는 올라갈 때는 가치가 상승할 때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천천히 올라가는 반면에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속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이런 특징을 감안해서 환해지를 관리하는데 반드시 풀해지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반드시 장기 통화 수합이 이 환 위험 및 수익을 창출하는데 큰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환해지 비용인데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270 BP 포인트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달러를 확보하면서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기 시에는 저게 원화가 급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환해지 전략을 지금보다는 정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동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